박민준 누가 때렸어? 어둠 속 골목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조폭 4명이 비웃었어요.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인데? 박유진, 38살. 도봉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녀에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707 특수임무대 지옥계. 쇠파이프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칵. 유진의 손이 파이프를 잡았어요. 딱.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지옥계. 들어봤어? 조폭 간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2분 17초 후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 왜 조폭들과 맞서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지옥계의 귀환을 들려드릴게요. 2024년 봄 서울 도봉구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골목길을 비춥니다. 좁은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세탁소, 낡은 간판에는 유진 세탁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지만 1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흔적이 느껴지죠. 박유진은 다림질 중이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정성스럽게 다리미를 밀어요. 38배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죠.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그저 친절하고 과묵한 세탁소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후 5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70대 할머니가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꼭 껴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죠.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유진의 표정이 다시 평온해집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모습이에요. 군 제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유진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접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죠. 세탁소 일은 단순했어요. 옷을 받고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손님에게 돌려주는 일. 복잡한 판단도 위험한 순간도 긴장된 대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옷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었죠. 벽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다 되어가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가게 안을 정리했어요. 세탁기를 닫고 다림질판을 치우고 하루 매출을 확인했죠. 오늘도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7시 유진은 동생 민준과 만나기로 한 단골 순댓국집으로 향했어요. 세탁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낡은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대 삶는 냄새와 된장국 끓는 냄새가 뒤섞여 구수한 향이 퍼졌어요. 누나. 구석자리에서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27의 민준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유진은 민준 맞은편에 앉으며 동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약간 거칠어진 손,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눈가의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의 민주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한 듯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지?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이제 익숙해졌어요. 민준이 씩씩하게 웃었어요. 주문한 순댓국이 나왔고
두 남매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민준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한 몸에 뜨거운 국물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누나,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면 빚 다 갚아. 그럼 제대로 취직 준비할게. 민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2천만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거의 다 갚아간다는 게 자랑스러운 듯 했어요. 무리하지 마. 몸이 먼저야. 유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건설 현장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가 날 얼마나 강하게 키웠는데. 걱정 마. 민준의 말에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윈 두 남매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유진이 23세 군에 입대했을 때 민준은 고등학생이었죠. 유진이 군 복무 중 받은 월급을 거의 다 민준의 학비에 보냈고 제대 후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민준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민준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스스로 빚을 갚으며 독립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도 몸 상하면 안 돼.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아요, 누나. 조심하고 있어요. 안전모도 항상 쓰고 안전수칙도 다 지키고 있어요. 안전교육도 매번 받고요. 민준아,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 제가 누나 걱정 덜어드려야죠. 누나도 결혼해야 하고. 민준의 말에 유진이 피식 웃었어요. 결혼은 무슨. 나는 이대로 괜찮아. 누나 38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죠. 너나 잘하면 됐어. 두 남매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평범한 남매의 저녁 식사,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세상에서 단 둘뿐인 가족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 앞에서 헤어질 때 유진은 민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 무거운 발걸음. 현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보이는 듯 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걸어가는 민준의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민준을 믿기로 했어요. 동생은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작은 원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최소한의 가구만 있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죠. 유진은 침대에 앉아 옷장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물건들이 보였어요. 낡은 군번줄, 화랑무 공훈장, 그리고 손때 묻은 전술 나이프 케이스. 유진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금속줄에 새겨진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707 특수임무대. 지옥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이름 없는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날들.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고 때로는 적을 제압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던 젊은 날의 유진이었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피냄새, 동료들의 신음소리.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훈장을 만지작거리던 유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 훈장을 받았을 때 상관이 말했죠. 자네는 진정한 전사야.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전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은 군번줄과 훈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나이프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는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대로면 돼.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재개발이 한창인 이 동네는 곳곳에 공사장이 있었고 낡은 건물들 사이로 크레인이 솟아 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동네였지만 유진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유진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아침에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민준과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 잠드는 일상. 평범하고 조용한,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침 당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유진이 원하는 전부였어요. 10년간 쌓아온 평범함,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것.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세계였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입니다. 평온한 일상 뒤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이 숨어 있어요.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었던 그 시간들이었죠. 새벽 3시 유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유진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박민준 씨가 폭행을 당해 중태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의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폭행? 중태? 단어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 어느 병원이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북 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유진은 옷을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4월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유진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10년간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이 지금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어요. 유진을 보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강북서 형사 이동진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유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개발 현장 근처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자 진술로는 여러 명한테 집단 폭행, 쇠파이프와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유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온몸이 붕대로 감긴 민준이 보였습니다. 호흡기가 입에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죠. 머리는 완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게 정말 사흘 전 자신과 순댓국을 먹으며 웃던 민준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요? 유진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무표정하게 평온했지만 꽉 쥔 주먹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CCTV가 없는 지역이라 수사 중입니다. 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보호자님, 혹시 피해자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질문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 민준을 구하는 것, 민준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긴 수술이었던 듯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는 두개골 골절과 늑골 5대 골절, 그리고 비장 파열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지혈은 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날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뇌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유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습니다. 50%, 반반의 확률. 민준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혹은 깨어나더라도 뇌 손상으로 예전의 민준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까? 유진이 가까스로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낮에 잠시만 허용됩니다. 보호자님도 좀 쉬세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고는 돌아갔어요. 형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피해자분 소지품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비닐봉지를 가져왔어요. 찢어진 작업복, 부서진 휴대폰, 피 묻은 지갑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작업복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고 핏자국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갑 안쪽을 뒤지던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게 찢어진 메모지 조각이 나왔어요. 흘려 쓴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한석주, 구청 뒷돈, 경찰에 제보. 유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한석주? 재개발? 뒷돈? 민준이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거 뭔가요? 형사가 메모지를 보려 했지만 유진은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메모예요. 부서진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전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 발견했는데요. 핏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음질이 안 좋아서 분석 중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증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동생이었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걸 알고도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거죠. 혹시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만. 형사들이 떠났어요. 새벽 5시 복도에는 유진만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붕대로 감긴 얼굴, 꺼지지 않는 생명 유지 장치의 불빛들. 저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의 민준을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유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낮 동안 민준의 상태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의식불명, 여전히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전장에서도 동료가 죽어갈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민준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유진을 잠깐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이런 풍경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우는 보호자들을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 시간이 없었어요. 민준을 해친 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석주. 그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10년간 닫아뒀던 과거의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세탁소 사장님으로 살려고 애썼던 10년. 하지만 이제 그건 끝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 10년간 손대지 않았던 검은 가방이 있었어요. 유진은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블랙 전술화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어요. 전투용 장갑, 검은 전술복, 그리고 손질된 전술 라이프가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칼날에는 기름이 발라져 있었고 손잡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유진은 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10년 만에 다시 쥐는 무게였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손이 저절로 나이프를 돌리고 칼날을 확인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유진을 바라봤어요. 38배 평범한 세탁소 사장님. 하지만 그 눈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살아남았던 707 특수임무대의 지옥계.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총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 10년간 숨겨왔던 그 눈빛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날카롭고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전술화를 신었어요. 전투용 장갑을 꼈습니다. 나이프를 허리춤에 찼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세탁소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지옥계가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나가 끝낼게. 이번엔 법대로 안 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봉구의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옥계가 깨어났습니다. 민준을 해친 자들을 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서였어요. 메모지에 적힌 이름. 한석주.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진은 사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밤마다 재개발 지역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10년 전 707 시절 쌓았던 정보 수집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첫째 날 밤 유진은 낡은 옷을 입고 노숙자로 위장했어요. 재개발 현장 근처 골목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모두가 이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유진은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둘째 날 밤 배달 알바로 위장했어요. 오토바이를 빌려 주변 식당과 술집을 돌며 배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건물 안팎을 살필 수 있었죠. 사무파 사무실 위치도 파악했어요. 낡은 상가 건물 2층, 간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셋째 날 밤 유진은 술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조폭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술에 취한 조폭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요즘 한석개발 일 때문에 바쁘더라. 주민들 설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김덕배 형님이 또 주민들 협박하러 가신대. 돈 안 받으면 끝까지 버티는 노인들이 문제래. 돈은 잘 나오니까 괜찮지. 한 사장님이 후하시거든. 유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사무파가 이 지역 건설업자들의 뒷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석개발과 깊은 관계였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유진은 사무파 조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누가 간부인지,
누가 말단인지,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김덕배라는 이름이 자주 들렸어요. 간부급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유진은 3호파 사무실 뒤 골목에서 대기했어요.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춤에는 전술 나이프가 숨겨져 있었죠.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담배를 피우며 4명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얼굴에는 칼 자국이 있었어요. 조폭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간부급으로 보였죠. 40대 초반 가장 덩치가 컸습니다. 김덕배였어요. 유진이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어요. 야, 저기 여자 혼자 있네? 김덕배가 유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누나, 여기 위험한데 뭐하러 왔어? 김덕배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다가왔어요. 다른 조폭들도 웃으며 따라왔죠. 유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박민준, 누가 때렸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덕배의 웃음이 멈췄어요. 뭐?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인데? 김덕배가 뒤를 돌아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들아, 정신 좀 차려줘라. 조폭 한 명이 허리춤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어요. 팔뚝만 한굴 끼었습니다. 유진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죠. 찰칵.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조폭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전투 시작. 00초. 유진이 파이프를 비틀었어요. 딱.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으악. 유진은 주저없이 무릎으로 조폭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조폭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즉시 기절했어요. 몸이 축 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007초 경과. 일명 제압. 조폭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유진은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조폭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유진은 재빠르게 일어서며 다른 조폭의 복부에 팔꿈치를 박았어요. 크! 조폭이 뒤로 휘청이며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진 조폭이 일어서려 하자 유진의 발이 옆구리를 정확히 짓눌렀어요. 쿵!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조폭이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34초 경과. 3명 제압. 김덕배의 얼굴이 굳었어요.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20cm 접이식 나이프였죠.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누군지 알아? 김덕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칼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제대로 입을 열었어요. 707 특수임무대. 지옥계. 들어봤어? 김덕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7. 그 전설의 특수부대. 입으로만 듣던 조직이었어요. 지옥계라는 별명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전장에서 귀신 같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덕배가 칼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딱! 관절을 꺾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유진이 김덕배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김덕배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등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0057초 경과. 한석주, 어디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동작구, 한석계 발, 본사 5층.
김덕배가 거품을 물며 대답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헐떡거렸죠. 박민준을 왜 때렸어? 유진이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그 새끼가 재개발 비리를 알아냈어. 한 사장님 명령이었어. 김덕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석주한테 전해. 다음은 내가 아니라 그 새끼 차례라고. 유진이 김덕배를 벽에 한 번 더 박았습니다. 쾅! 김덕배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유진은 김덕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김덕배가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죠. 1분 47초 경과. 4명 전원 제압 완료. 유진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투 종료 시간 2분 17초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 주차된 택시 한 대가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40대 후반 택시기사 복장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식 49세 전직 7071 분대장이었어요. 강태식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옥계 확인. 실력 그대로야. 아니, 더 날카로워졌어. 전우들한테 연락 돌려. 지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버. 무전기 너머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신. 식당 위치에서 대기 중. 오버.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오성민 전직 저격수였어요. 수신. 경비실 위치 확보. 감시 시작. 오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진우 폭파 전문가였죠. 수신. 우체국 배달 루트로 미행 가능. 오버. 서동혁 정보요원의 목소리였어요. 강태식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유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강태식은 유진을 바짝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볼 뿐이었어요. 전우를 믿었습니다. 10년 전 아프간에서 내가 우릴 살렸지. 이번엔 우리 차례야, 지옥계. 강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 매복 공격을 받아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유진이 홀로 적진에 침투해 전우들을 구했죠. 총 3발을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강태식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유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달려가겠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민준의 사건 소식을 듣고 강태식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른 전우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죠. 택시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유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전우는 전우를 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봉구의 재개발 지역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옥계가 다시 깨어났고 전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석개발 사무실 앞 동작구였습니다. 유진은 며칠간 한석주를 미행했어요. 54세의 한석주는 겉으로 보기에 성실한 중소기업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죠. 월요일 아침 한석주는 정확히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점심에는 동료 사업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달랐습니다. 화요일 밤 한석주는 고급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유진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한석주와 함께 온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편하게 골프를 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찍었어요. 수요일 밤 한석주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갔습니다. 사모파 조직원 여러 명이 함께였어요. 유진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며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한석주가 나온 건 새벽 2시였죠. 목요일 오후 유진은 한석개발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펴고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언론 기사, 법원 판결문. 한석주와 한석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죠. 한석개발은 지난 5년간 이 일대 재개발 사업 7건을 독점했습니다. 계약 총액이 1,200억 원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였죠. 유진은 하나하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2년 전 반대 주민 한 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했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했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1년 전 반대 주민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각각 다른 날, 다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한석개발 재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 제보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 명은 건설 노동자, 한 명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구청 공무원 한 명이 술해 혐의로 구속됐어요. 한석개발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죠. 이 정도 규모면 경찰도 연루됐을 거야. 물증이 필요해. 유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석주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정치인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저녁이 되자 유진은 세탁소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세탁소 앞에 멈췄어요. 유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남성이 내렸어요. 이창호, 한석주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유진이 조사한 바로는 한석개발 전무이사였죠. 뒤에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박유진 씨? 이창호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손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유진을 훑쳤어요. 한석주 사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창호가 말했어요. 유진은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이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관심 없어. 돌아가. 유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창호가 미소를 지었죠. 비즈니스 미소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박유진 씨의 상황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분이 다치셨다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창호가 천천히 세탁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세탁기, 다림질판, 오래된 선반.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이창호가 속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5천만 원 있습니다. 동생분 병원비로 쓰시고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십시오. 김덕배 일당은 이미 처벌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얘기했고요. 이제 이 일은 끝났어요. 이창호가 봉투를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무게를 느꼈습니다. 5천만 원. 민준의 병원비로는 충분한 돈이었죠. 아니,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천천히 열어봤어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했습니다. 100장? 정확히 5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유진은 봉투를 이창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지폐가 공중에 흩날렸어요. 5만 원권 지폐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석주한테 전해. 돈으로 안 되면 다음엔 뭘 보낸 건지 기대하라고.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창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유진 씨, 707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경력이죠. 하지만 여긴 전쟁터가 아닙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고 당신은 이미 폭행죄를 저질렀어요. 이창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호원들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선은 이창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덕배와 그 일당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당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창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체포하러 왔어? 유진이 물었어요. 이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고하러 왔죠. 한 사장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조용히 지내신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셨어요.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창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의미심장한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선을 넘으면 이창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동생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참 위험한 곳이죠. 의료사고도 많고 감염도 많고 혼수 상태인 환자는 특히 취약합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지옥계의 눈빛이었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창호와 경호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동생을 입에 담지 마.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입에 올리면 너희 사장님 장례식장에서 보자. 경호원 한 명이 손을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번개처럼 경호원에게 향했어요. 경호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이창호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어요. 좋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했으니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이창호가 돌아서서 세탁소를 나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벤츠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났죠.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민준의 목숨값이라고 제시한 돈이었어요. 유진은 지폐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증거로 보관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죠.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깨어날 확률 50%, 뇌 손상 가능성 있음. 반반의 확률이었어요. 유진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 만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유진을 잠깐 보더니 조용히 지나쳤어요. 이런 풍경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우는 보호자들을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죠. 붕대로 감긴 얼굴, 꺼지지 않는
모니터의 불빛. 저 안에서 민준이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다짐했어요. 한석주, 내가 뭘 숨기든 누굴 뒤에 두든 끝까지 파헤쳐서 법정에 세울 거야. 민준이가 원한 건 그거니까.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민준이 목숨 걸고 모으려 했던 증거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결심했어요. 한석주를 직접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추적할 수 없었죠. 민주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경찰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유진 스스로 움직여야 했어요. 밤 11시 한석개발 사무실 건물 앞이었습니다. 동작구의 조용한 상업지구였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려 있었죠. 이상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향했어요. 10년 전 707에서 배운 잠입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벽을 따라 움직였죠. 지하 1층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어둠만 가득했죠. 유진이 몇 걸음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모든 출입구가 동시에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상계단 문도 잠겼죠. 그 순간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환영합니다, 박유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주였어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였죠. 유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차량 사이에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계속 나왔습니다. 총 10명이었어요. 앞쪽에 4명이 섰습니다. 모두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남자들이었어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뒤쪽에는 6명의 조폭들이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경호원 중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2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철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707 선배님, 이렇게 만나 영광입니다. 저는 UDT 출신이죠. 박철민이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선배님. 유진이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췄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4대1 정도면 해볼 만한데 나머지는 덤이고.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포위 대형, 간격 3m 유지, 동시 공격 금지, 하나씩 소모시킨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프로들이었어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폭 2명이 양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왼쪽 파이프를 피하며 몸을 낮췄어요. 동시에 오른쪽 조폭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딱! 뼈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어요.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경호원 1명이 발차기를 날렸어요. 유진의 등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크! 유진이 앞으로 휘청였어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조폭 1명이 앞에서 달려들었어요. 유진은 넘어지는 척하며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조폭의 무릎에 명중했죠. 조폭이 쓰러졌습니다. 2분 30초가 지났어요. 일명 제압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동시에 접근했어요. 1명은 정면에서 1명은 측면에서 왔습니다. 교과서적인 협공이었죠.
유진이 정면 경호원의 주먹을 막았지만 측면에서 발차기가 날아왔습니다. 옆구리에 명중했어요. 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경호원의 팔을 잡아 측면으로 던졌어요. 두 경호원이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유진은 정면 경호원의 턱을 향해 손날 타격을 날렸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죠. 경호원이 비틀거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경호원 1명, 조폭 1명 추가 제압이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7명이었어요. 경호원 3명, 조폭 4명이었습니다. 유진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10년간의 공백이 느껴졌어요.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이 직접 나섰어요. UDT 출신답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연속 펀치가 유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유진이 한 방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도 막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주먹이 턱에 스쳤습니다. 피가 입술에서 흘렀어요. 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조폭 2명이 쇠파이프로 유진의 다리를 쳤어요. 쾅! 턱! 유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7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끝입니다, 선배님. 박철민의 돌려차기가 유진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크아! 유진이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경호원들과 조폭들이 유진을 포위했습니다. 4층 사무실에서 한석주가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707이든 뭐든 숫자와 준비를 이길 순 없지. 한석주가 말했어요. 옆에 선 이창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깔끔하게. 사고사로 처리해. 차에 치여 죽은 걸로. 한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조폭 간부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유진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이 됐어요. 지옥계, 넌 혼자가 아니야. 오버. 무전기 음성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휙, 휙, 휙. 무언가가 공중을 날아왔습니다. 으악! 쇠파이프를 든 조폭이 손목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야들아, 경계태세.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암시경을 낀 5명의 인형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강태식, 오성민, 최진우, 서동혁, 김상훈이었어요. 10년간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오늘 밤 다시 전우가 됐습니다. 오성민, 저격 시작. 강태식이 무전기로 명령했어요. 수신, 고무탄 장전, 발사, 탕, 탕. 고무탄이 조폭 2명의 다리에 명중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요. 지옥계, 일어나. 아직 끝 아니야. 최진우가 유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폭파귀신?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일어나. 최진우가 유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철민이 어둠 속에서 암시경을 찾으려 했어요. 이런 더러운. 누구야? 너희가 알 필요 없어. 707 동기회라고만 해두지. 서동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휙. 발차기가 박철민의 옆구리에 명중했어요. 박철민이 반격하려 했지만 김상훈이 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자. 안 아프게 해줄게. 김상훈이 말했어요. 10초 후 박철민이 기절했습니다.
5분이 더 지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신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묶여 있거나 기절해 있었죠. 유진이 어깨를 움켜쥐고 서 있었어요. 5명의 전우들이 유진을 둘러쌌습니다. 10년 만이네 지옥계. 여전히 무모하고. 강태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생 사건 듣고 바로 달려왔어. 우린 내가 혼자 버틸 줄 알았지. 오성민이 말했습니다. 근데 역시 안 되더라. 혼자서는. 최진우가 말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 너희 가족들은?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족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전우 돕고 오라고 해. 10년 전 아프간에서 내가 날 구했잖아. 총 3발 맞으면서.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우린 계속 지켜봤어. 내가 평범하게 사는 모습.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는데. 서동혁이 말했어요. 어깨 탈구됐어. 잠깐 아플 거야. 김상훈이 유진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딱 어깨를 맞춰 넣었어요. 고마워. 정말. 유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지옥계 계획은 있어? 한석주 잡으려면 물증이 필요한데. 저 새끼 4층에서 CCTV로 다 봤을 거야. 강태식이 물었어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 그것이 문제였죠. 그때 유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보호자님, 민준 씨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새벽 1시였습니다. 복도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과 5명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민준의 침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붕대가 일부 풀려 있었어요.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나.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침대로 달려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유진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민준이 말하려 했어요. 유진이 민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쉿. 말하지 마. 이제 끝났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의사가 유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어요.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뇌 손상도 없고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전우들이 병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태식이 눈가를 닦았어요. 오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상태가 안정됐어요.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의료진이 검사를 마치고 나갔어요. 유진과 전우들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민준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비닐봉투 안에 민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부러진 스마트워치였어요. 이거 고장났는데 버릴까요? 간호사가 부러진 스마트워치를 들고 물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고 줄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간호사에게서 스마트워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깨져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봤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작동했어요. 민준이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그거 확인해봐.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 스마트워치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깨진 화면 사이로 아이콘들이 보였어요. 파일 탐색기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클릭했어요.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사진, 음악, 그리고 녹화 파일 폴더였습니다. 유진이 녹화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 녹화 파일이었어요. 날짜는 202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37분이었어요. 민준이 폭행당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생해봐요. 서동혁이 유진의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유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우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작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준의 시점이었어요. 재개발 현장 임시 사무실 뒤편이었습니다. 민준이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창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의 대화였어요. 김간부, 확실하게 해. 이번 달 안으로 주민들 도장 다 받아야 돼.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한석주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아직 반대하는 집들이 12가구. 두 번째 목소리였어요. 김덕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대? 협박해. 안 되면 사고 하나 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도장 찍어. 한석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돈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렸어요. 아, 거기 누구야? 김덕배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준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쫓아왔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민준이 숨가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4명의 조폭이었습니다. 뒤에서도 김덕배와 다른 조폭들이 따라왔어요. 포위당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너 죽고 싶어? 조폭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말했어요. 한석주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입 다물라고. 김덕배가 소리쳤습니다. 쇠파이프가 화면에 크게 보였어요. 공중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쾅! 첫 타격이었어요. 민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크게 흔들렸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딱! 퍽! 쾅! 계속되는 타격 소리였어요. 5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화면은 흔들리다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땅바닥만 보였어요. 한석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말고, 병원 보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벌레처럼 여기는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쓰러진 민준의 시점이었어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조폭 한 명이 말했어요. 아니야, 숨 쉰다. 그냥 버리고 가자. 알아서 죽겠지. 김덕배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개자식들. 강태식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오성민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됐어. 완벽한 증거야. 유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작게 웃고 있었어요. 고통스럽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난 똑똑하게 당했지? 민준이 물었어요. 자랑스러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웃으며 울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 너 정말 똑똑하다. 누나보다 훨씬. 유진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동혁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변호사한테 넘기자. 검찰 직접 고발 들어간다. 서동혁이 말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최진우가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누나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 잘 키웠다. 최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이 유진 옆에 섰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을 똑바로 봤어요. 유진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증거를 무사히 법원에 제출하는 거야. 한석주 쪽에서 방해할 거야.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부탁이 있어. 유진이 말했어요.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말해. 민준이 좀 지켜줘. 내가 법원 갈 때까지.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간절했습니다. 5명의 전우가 동시에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처럼 정확하고 힘찬 경례였어요. 명령 수신. 지옥계의 동생, 우리가 지킨다. 전우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놀라며 전우들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이분들이. 민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를 지킬 사람들이야. 그리고 누나의 가족들.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오전 9시 법원 앞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유진이 법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함께였어요. 민준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직 약간 절뚝거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뒤에서 5명의 전우들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석에 한석주가 앉아 있었어요. 54세의 한석주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2달 동안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어요. 옆에는 사모파 간부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덕배도 그 중 하나였어요. 멍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루된 경찰관 2명과 구청 공무원 3명도 함께 있었어요. 총 13명의 피고인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첫 줄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줄에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맨 뒤편에는 707 전우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강태식, 오성민, 최진우, 서동혁, 김상훈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중년의 남자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38세의 여성 검사였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재개발 비리, 공무원 뇌물, 그리고 살인 미수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한석주의 변호인단이 5명 앉아 있었어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중 50대 남자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허위 조작입니다. 스마트워치 영상은 편집 가능하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한 결과 영상은 일체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USB를 서기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정 앞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스마트워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이었어요. 민준의 시점이었습니다. 어둠 속 임시 사무실이 보였어요. 한석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간부, 확실하게 해. 이번 달 안으로 주민들 도장 다 받아야 돼. 사장님, 그래도 아직 반대하는 집들이 12가구. 김덕배의 목소리였어요. 반대? 협박해. 안 되면 사고 하나 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도장 찍어.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화면이 계속됐습니다. 민준이 발각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쫓기는 장면, 골목에서 포위당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내려쳤어요. 쾅! 민준의 비명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5분간의 잔인한 폭행 장면이 계속됐어요. 딱! 퍽! 쾅! 뼈가 부러지는 소리, 민준의 신음소리가 생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주민 할머니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찰칵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영상이 끝부분으로 갔어요. 한석주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말고, 병원 보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죽은 것 같은데? 아니야, 숨 쉰다. 그냥 버리고 가자. 알아서 죽겠지. 마지막 대화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르 흘렀어요. 저건, 그럴 리가. 한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피고석을 쳐다봤어요. 검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약간 절뚝거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증인, 2020년 4월 15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개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한석주 피고인과 조폭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뇌물을 주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들켰고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또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석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려 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검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영상의 한석주 피고인의 목소리가 명확합니다. 알아서 죽겠지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민준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진 옆으로 돌아왔어요. 유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최종 변론 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해 약자를 짓밟는. 하지만 박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유진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검사가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검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같은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한석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뇌물공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쿵!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한석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피고인 김덕배 외 6명, 각 징역 8년에서 10년 선고. 연루 공무원 및 경찰관, 각 징역 5년에서 7년 선고. 쿵, 쿵. 계속되는 방망이 소리였습니다. 조폭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린 명령 따른 것뿐인데. 김덕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퇴정. 판사가 선언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유진과 민준이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이크가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습니다. 전우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박유진 씨, 707 출신이시라는데 한 말씀. 기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봤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법정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고마워. 그리고 강태식, 오성민, 최진우, 서동혁, 김상훈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유진이 전우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우들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전우들이 경례로 답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손을 올렸어요. 정확하고 힘찬 경례였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고 10년 만의 승리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유진과 민준이었어요. 전우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함께였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른 봄이었어요. 도봉구 세탁소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 세탁소 앤드 민준 법률상담소 개업 준비 중.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민주는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이런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누나처럼요. 민준이 합격 소식을 전하며 말했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꽉 안아줬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유진은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우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단골 순댓국집이었어요. 낡았지만 정겨운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에 7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강태식, 오성민, 최진우, 서동혁, 김상훈, 그리고 유진과 민준이었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이 테이블 가득 놓였습니다. 지옥계, 요즘 행복해 보인다? 강태식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유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제대로 산다는 느낌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10년 만에 찾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오성민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말했어요. 10년 전에 우리한테 그랬잖아. 전우는 평생이다라고. 오성민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났습니다. 아프간의 그 밤이었죠. 맞아. 내가 잊고 있었네.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10년이었어요. 최진우가 민준에게 소주를 따랐습니다. 민준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았어요.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변호사 되면 우리 법률 상담 공짜지? 최진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민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우님들은 당연하죠. 평생 무료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서동혁이 벽에 걸린 TV를 가리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진지한 표정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한석주 전 한석개발 대표에 대한 항소심도 기각되어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개발 비리 사건의 상징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김상훈이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뉴스는 그만 보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김상훈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을 들었어요. 지옥계의 동생 민준이의 로스쿨 합격을 축하한다. 건배. 강태식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7개의 잔이 높이 올라갔어요. 건배. 7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소주잔이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유진과 민준이었어요. 민준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찻잔과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유진이 행주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누나.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유진이 대답했어요. 전우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야. 누나가 어떻게 그런 분들이랑 함께 했는지 알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멈췄어요. 민준을 봤습니다. 누나는 항상 혼자 짊어지려고 했잖아. 나도 일도. 근데 이번에 알았어. 혼자서는 안 되는 거. 민준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유진이 천천히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였어요. 너도 이제 다 컸네. 유진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그리고 전우님들 덕분이고, 민준이 말했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유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재개발 지역이 보였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공사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펜스에는 투명하게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형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공정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계약이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정의와 연대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었어.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군번줄과 화랑무 공훈장이 있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뒀어요. 자랑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액자 옆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707 전우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20대의 젊은 유진이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우들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젊고 힘차 보였습니다. 현재의 유진도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유진이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영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택시기사 강태식이었습니다. 손에 큰 옷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세탁 좀. 강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웃었어요. 형님, 또 김치찌개 흘렸어요?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다 그래. 강태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었어요. 식당 주인 오성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들고 있었어요. 유진아, 이것도 좀 부탁해. 어서 오세요, 오 형님.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문이 또 열렸어요. 경비원 최진우였습니다. 서동혁과 김상훈도 함께였어요. 우리도 왔어. 어서 오세요. 다들. 유진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탁소가 따뜻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진은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가 함께 있는지를요. 세탁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90년대 발라드였어요.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유진이 빨래를 정리하며 작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잖아.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전우들이 세탁소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겨웠습니다. 유진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혼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연대와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보다 강한 건 증거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옥계 박유진은 이제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우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진과 민준, 그리고 전우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